이제 1시 반이 됐습니다. 오늘 2024 국제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좀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고 바쁘신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충남도가 국가계획보다 5년 정도 앞서서 지금 2045년까지 지금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축 사업 이런 사업들도 뜻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국제 간의 협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자체 간의 협력 또 작게는 우리 충남도 15개 시군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도 감축 사업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이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기조발제 3분하고 좌장 이구용 청양대 도립대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 지종 토론 6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각각 15분이고요. 토론은 5분에서 7분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 다 소개를 좀 못해 드리겠고요. 우선은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하실 분들만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 첫 번째로 해 주실 건데요.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협력 사례에 대해서 엄기중 지오맥스 소프트 글로벌 컨설팅 사업본부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제협력을 하셔서 이 명칭이 대단히 길고 어렵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기후행동협력 사례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유준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수석 컨설턴트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발제는 제가 일하고 있는 우리 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이진원 센터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분의 발제가 끝나면 그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이구용 충남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빨리 발제부터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말씀드린 대로 엄기중 지오맥스 소프트 글로벌 컨설팅 사업본부 이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이곳 충남에서 탄소 중립 관련한 이런 포럼을 개최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포럼을 여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충남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발표자로서 국제사회가 과연 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드릴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지구온난화. 근데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 그러니까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는 온도가 완전히 끓어서 넘친다. 이런 보일링의 이런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구온난화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나사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그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2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밑에 보면 이게 연도고요. 지금 이게 그 전 지구적인 그 지구 평균 온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정도 가면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거의 시커멓게 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지구의 이런 그 보일링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건 단순히 그러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서 그런가? 라고 봤을 때, 이런 그 단순한 온실가스의 그런 배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지구의 그 여러 가지 생태적인 그런 지표, 그리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하면서의 다양한 지표들이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구의 그 자정 능력이라든지 지구의 어떤 그 지구 전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회복 탄력성을 굉장히 좀 많이 약화시켜서 결국 극단적인 그런 기후 변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사실 굉장히 그 풀기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그 사악한 문제다. 풀기가 어려워. 누가 이 원인을 제공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며 얼마만큼 책임을 지우기도 어렵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면서 또 모두가 풀기 어려운 이런 그 꼬여 있는 실타래와 같은 이런 매우 사악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그 사악한 문제를 푸는데 그럼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느냐?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험을 했다시피 코비드 19도 일종의 어떤 기후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런 피해 현상들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사실 생태계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 또 세계적인 경제지는 사실은 2100년까지 GDP의 한 50% 정도가 아마 기후 위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것 같다. 이런 그 암울한 전망을 저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좀 급격하게 또 기후 위기가 초래될 게 일종의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지푸드 신화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언덕 위까지 그 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돌멩이로 올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언덕 위에 딱 올라와서 언덕 위에서 떨어뜨리면 뭐 굴러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어떤 그 기후 위기의 기후 변화의 급속한 변화의 어떤 임계점 이게 티핑 포인트인데 한 14개 정도의 전 세계의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점점 더 티핑 포인트에 지금 근접해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기후 위기에 대한 협력을 하자. 지금 협력 사례 발표인데요.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 파리 협정이 탄생되게 된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실 선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열심히 하고 있느냐. 참 이런 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좀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2015년도에 채택이 됐고 바로 1년 후에 발효가 됐고요. 일단 파리 협정에서의 주요 목적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최대한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씨로 좀 제한하자. 2도씨도 좀 아닌 것 같아요. 1.5도씨. 그래서 2도씨보다 더 공격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는 선진국만이 참여한 게 아니라 개도국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 미케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돼. 몇 년도까지 얼마의 양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게 NDC입니다. 그래서 이 NDC를 전 세계가 함께 NDC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년도가 우리나라 그 NDC를 평가받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비롯해서
몇몇 관계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에 또 지향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는 다 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유연하게 비용 효과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도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이건 개도국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개발도 같이 추진하자. 그래서 사실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도 온실가스 감축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상호 이게 탈동조화가 되는 거죠.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개발을 또 하지만 온실가스도 줄이는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파리 협정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파리 협정 제6조입니다. 6조. 그래서 6.2조와 6.4조가 중요한데 6.4조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결국 유엔에서 정해주는 방식, 유엔에서 정해주는 그런 방법론에 의해서 그래서 검증을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만큼의 양을 그것을 일종의 이제 보전을 받고 이것을 NDC에 활용하게끔 하는 거죠. 6.2조는 국가 간에 국가 간입니다. 또 지방자치 간에 이 같은 주체들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줄여라 라고 하는 측면이 6.2조고요. 그래서 합쳐서 이것을 NDC에 활용합니다. NDC에 활용을 해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 파리 협정에서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어떤 목표점이 있는데 그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 이렇게 정의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은 간단합니다.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그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 흡수원이 있으면 이걸 서로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서 똔똔 시켜서 순배출량을 0으로 하자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일단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온실가스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흡수원 갖고 이게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것은 거의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고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때까지 줄이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탄소 중립을 잘 이행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삼고 이것을 이행하는 대표적인 그런 선진 지자체, 선진 도시가 스웨덴의 오슬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는지 그 사업별로 목표량을 잡고 예산을 태우고 책임자를 결정해서 그 결산을 받고 그 다음 그 사업에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기후 예산제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탄소 중립을 하는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또 벤치마킹을 하고 여기에 가서 사례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좀 한번 부처별로 조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는지 정책을 드라이브를 거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 탄소 공간 지도를 지금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배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원이 이미 다 컬렉팅하고 있는 전기, 가스, 난방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에너지 소비 데이터 이게 결국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죠. 이것을 각 그 지자체별로, 각 행정구역별로 해서 이것은 공간상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 공간 지도에 직접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은 안 되고요. 또 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환경부의 그 탄소 중립의 어떤 그 정책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이제 지금 이게 다 사실 준비가 됐습니다. 예,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졌고요. 근데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것이 향후 어떻게 다시 리바이벌이 되고 정책 드라이브가 갈지 모르지만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인데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오슬로가 했던 것부터 똑같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미리 그것을 인지하고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받습니다. 이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향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탄소 중립을 바라보면서 지금 충청남도도 어떻게 그러면 이걸 시행할 것이냐. 저는 한 6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별개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한 2050 탄소 중립 목표, 그러면 지자체에 할당되는 양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차원의 정책들이 사실 지금 충남도 지금 사무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탄소중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드라이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세종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하셨고요. 부산의 그 에코 델타 시티, 그다음에 광주 아리백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그리고 핵심 기술이 사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기술이 없는 그런 탄소 중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 탄소 공간 지도를 좀 뛰어넘어서 사실은 탄소 공간 지도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 데이터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여기보다는 교통, 가정, 상업, 공업 이런 가상공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그 탄소 공간 지도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탄소 중립 플랫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세워 나가야 되고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이런 온실가스 감축은 이런 것은 지자체 차원을 뛰어넘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줄일 여력이 없는 도시에서 또 줄일 게 많은 도시 간에 이런 도시 간에 이런 또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 기술 도입할 때 사실은 저희가 뭐 지금 전혀 새로운 이런 기술보다는 이미 저희가 확보해 있는 기술도 많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능화하고 사실 이제 그린화해 나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그런 AX 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사실은 그 굉장히 최적화하고 어떻게 보면 그 탄소 중립을 할 때 사실은 탄소 중립이 힘을 받고 지속 가능하려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전기세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면 이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익을 가지고 최적화할 때 이런 최적화의 기술들을 도입해서 사실은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런 그 충남이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 때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이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스마트 도시 플랫폼, 통합 플랫폼도 있으시고 솔루션도 있고 굉장히 많죠. 이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35% 이상은 기후위기 대응 쪽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또 시범 사업 하기 전에 연구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충남 연구원에서도 오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되고요. 시범 사업 단계 제도화하고 고도화하고 또 확대하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센터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올해 거를 분석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 지방재정법이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 또 언젠가 이제 의무 사항으로 좀 하긴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간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센터가 조금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가 이게 발전하고 건물 수송, 녹지, 녹주수산 이렇게 5개 분야해서 도민들한테 좀 어떻게 좀 쉽게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탄소지도를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 다시 또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 첫 번째 해주신 임기중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기후행동 협력 사례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유준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수석 컨설턴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충남에서 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되게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발표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와 협력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저한테 주어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지금 수석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EN 환경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럼 15분이니까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이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국적인 거버넌스가 저희 이제 네트워크이고요.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59개 단체와 지자체, 지역단체 등 전국의 245개 지역 네트워크고 구성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2008년에 그린스타트라는 말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지금 현재 명칭이 이제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이제 명칭이 변경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통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대표가 공동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현 환경부 장관과 그리고 민간 대표, 이렇게 두 분의 공동대표를 모시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저희 네트워크에서 했던 사업을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참여와 협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협동했던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업 분야는 뭐죠? 우리가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를 발생하는데 일단 산업적 파트하고 비산업적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공장을 돌리는 거고 공장을 돌리는 제외한 모든 것들은 결국 비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면 비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까? 저는 1년이면 보통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20, 30회 정도 이런 전국 강연을 다니는데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탄소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어디 가서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발생하죠? 라고 이렇게 질문해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트림,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방구 이런 농담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탄소를 발생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탄소를 발생하고 있죠? 전기에너지죠.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에너지 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도 탄소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각 집에서 전기에너지 쓰는데 그 전기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다 동일할까요? 그리고 그 전기에너지를 쓰면서 낭비되는 부분이 과연 없을까요? 모든 집에서, 모든 가정에서는 낭비되는 부분이 다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저희가 하고 있는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바로 그겁니다. 가정이나 상가나 학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하는데 시설 개선, 관리 방법 변경,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생활의 방법을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 집에 맞게
그 공간에 맞게 컨설팅을 해줘서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라는 그 개념이 하나 도입이 됩니다. 전국에서 교육을 통해서 컨설턴트를 저희가 배출을 하고 그 컨설턴트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집에 맞는 지금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탄소 중립 생활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컨설턴트를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 참여자를 모집해서 컨설팅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사람이 진짜로 우리가 컨설팅 해준 것처럼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작년과 대비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에너지를 줄였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참가자 모집은 가정이나 상가나 학교를 모집을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컨설턴트가 진단을 해서 그 집에 맞춤형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참여와 협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누가 참여하느냐?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참여하고요.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는 민간이고요. 그리고 그 신청을 해서 우리 집을 컨설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집들도 민간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컨설턴트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요. 지자체에서는 컨설턴트를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을 원하는 그런 가구들, 가정, 학교, 상가를 모집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참여자와 컨설턴트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성과를 보면요. 첫 사업은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했는데 저희가 목표가 항상 모든 목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예산이겠죠.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 같은 부분과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을 때 약 5만 가구, 5만 개소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시행을 해오다가 2021년, 2022년, 2023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약 3만 5천 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갑자기 5천 이하로 줄어드는 이유는 중앙정부 예산이 빵원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제로가 되고 그런 바람에 현재는 작년에는 5천 가구, 금년에는 5천 가정뿐이 못했고 내년에는 아마 못할 확률이 좀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만 가구 했을 때 감축 참여자, 감축량보다 이 밑에 요 참여자 대비 감축자 비율로 보면은 이건 정확히 작년에 예를 들면 500kW를 썼는데 그거보다 얼마나 줄었느냐 숫자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작년에 7월 달에 가스를 얼마 썼는데 금년 7월에 가스를 얼마 썼느냐 숫자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숫자로. 그러면서 탄소의 감축량이라 할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50%의 가정이나 상가나 학교가 참여했던 데에서 탄소가 직접적으로 줄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컨설턴트, 그럼 참여자의 가구로 봤을 때는 약 가정으로 한 5만 개소,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컨설턴트를 보면 약 1,500명 정도가 매년 연 단위로 참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 10명이 했을 때는 컨설턴트 약 15만 명. 원래 계획에는요, 참여하는 가구 또 가정이나 상가 약 50만 개소가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 한 5년이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꺾였다가 최근에 금년에 예산을 준비해서 이제 중지가 됐던 그런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리라고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정부와 그러니까 지자체,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협동을 했던 사업이라면 기업이 참여했던 사업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기업에서의 탄소 중립을 얘기하시면 대부분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죠? 생산 활동에서의 탄소 중립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 하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도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사물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쿱 3 단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업들이 참여해서 스쿱 3의 한 파트를 줄였던 사업 자원 다 있다라는 홈페이지 사이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에서 자원 순환이라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 재사용이라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것이십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요, 의외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사무용 가구가 멀쩡한 사무용 가구를 그냥 갖다 버리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저희 자원 다이터는 사무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단체에서 발생하는 사무용 가구를 폐기하지 않고 또 어디 가서는 또 그 사무용 가구를 무료로 쓰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결시켜줘가지고, 자, 버리고 싶은 데서는 공급처고, 원하는 데서는 수요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무용 가구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바로 자원 다입다입니다. 공급기업에서 공급의 물품을 제공을 하면 집기류를 재사용하고 원하는 수요기관에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 주는 건 누가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중앙에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환경부랑 같이 해가지고 이 자원 다입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이 재사용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023년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13개의 공급기관에서 물건을 3,244개의 물품을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55개의 처에서 그 물건을 가져가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탄소 감축 효과는 얼마다라고 저희가 많이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탄소 감축 효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13개 기관에서 공급을 해주고 55개 기관에서 받았다.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 상반기에는 6개 공급기관, 그 다음에 19개 기관에서 지금 이 자원 다이다에서 사용하는 재사용 물품의 이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공구처는 이렇게 큰 기업들, 대부분 큰 기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나눔 단체는 대부분 비영리 단체들, 사회복지기관들, 주민공동시설들 이런 곳에서 많이 수요를 원해서 무료로 이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년에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멤버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현재 2024년 상반기에 28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를 해서 이 멤버스에 포함이 돼서 현재도 물품을 공급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자기 회사에서 이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나왔을 때 이 자원 다이다를 이용해서 무료 나눔을 하기로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사례보다 딱 2가지 사례만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목이 참여와 협동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다 끼워놨습니다. 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과연 이런 활동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사업에서 끼어들어야 될까요?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의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을 원할까요? 자,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아까 앞에서 발표했듯이 우리나라는 2030년에 국가 탄소 1차 감축 목표로 2018년 대비 40%의 탄소를 절감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전국을 강의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자, 2030년에 대한민국은 과연 40%의 탄소를 진짜로 감축할 수 있을 건가요?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듣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선생님들, 2018년 대비 2030년에 우리나라는 40%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실까요?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벌써 2022년이잖아요. 줄어들었나요? 불가능했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는 다 뭐 하냐면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나옵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 정책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탄소 중립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가지고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죠. 스마트 시티도 만들어야 되고 수소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국민들이 그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참여를 하느냐. 결국 무슨 얘기죠?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부가 이 활동을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와 협력을 시킨다는 목적은 참여와 협력의 목적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정책은요, 대국민의 광범위한 지지가 없어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자, 산업 분야 대비해서 비산업 분야의 에너지, 탄소 발생이 15%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15%가 중요할까요? 그 15%를 줄이는 게 국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은 이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정책이 정말로 잘 운영이 되는지를 알리고 그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면 단순히 국민이 홍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참여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목적은 결국은 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그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정부에 대한 지지가 결국은 참여와 협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주는 게 목적일까요? 그 역할일까요? 저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많은 국민들은 탄소 중립 정책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 단위로도 참여하고 싶어 하고, 회사 단위로도 참여하고 싶어 하고, 학교 단위로도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건 누가 만들어주느냐? 결국은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정부는 하는 역할이 바로 그 모든 것의 통로의 역할인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책의 지지와 그 정책을 행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참여와 협력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 협력 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막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예산이 짝을려서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좀 다시 복원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만. 예, 오늘 발제해 주신 유준호 수석 컨설턴트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발제입니다. 마지막 발제는 충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진원 충남 탄소중립 지원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이진원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각 시도마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7개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간 협력 방안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기초단체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군데가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역 간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 같은 특성을 좀 파악을 해서 그 특성에 맞춰서 조금 이 지역 간 기초단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것 같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 탄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국제 간의 첫 번째에 대한 이슈는 1992년도에 제2차 국제환경회의가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국가 간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브라질 리우에서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 리우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리우 체제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2005년도부터 이제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체제가 바뀝니다. 그랬다가 2016년부터서는 지금까지 지금 파리 이 협정 체제로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2009년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다가 2021년도가 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그와 같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녹색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한 얼만큼 배출을 감소시켜야 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2018년도를 대비해서 탄소 제로 이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될 탄소 배출의 양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만큼 감축을 해야 되냐면 7억 2천만 톤 정도가 이와 같이 감축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충청남도가 배출을 하는 것을 감축해야 될 그 감축 목표가 얼마인지는 혹시 모르고 계시죠? 이 충청남도는 약 1억 6천만 정도 이와 같이 감축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양이다. 이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환경부 지금 여기 좀 그림이 있네. 환경부의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각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각각 지자체의 담당자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것을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배출하고 있는 이 탄소 배출량을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왼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직접 배출하는 것 같은 탄소 배출량이고 우측은 간접 배출하는 것 같은 탄소 양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 좌측을 보게 되면 충청남도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배출량이. 네, 그리고 이제 우측을 보면 간접 배출량은 지금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그 다음에 2위가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오늘 계획식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충청남도가 가장 지금 탄소 배출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약 한 22% 정도 이와 같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출에 대한 것을 좀 특성을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 이 탄소 배출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전환 부분이고 두 번째가 산업 부분이고 세 번째가 관리 부분, 이 이제 비산업 부분, 이와 같이 생활 부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전환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업 부분, 그 다음에 생활 부분, 이와 같은 형태로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에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환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전환 부분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전기 생산, 그리고 열 병합, 열 생산, 이와 같은 것인데, 이 전기 생산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력발전소를 얘기를 합니다. 이 화력발전소를 얘기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아시는 것 같이 당진, 태안, 보령, 서천에 지금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있죠. 이와 같은 순서로 배출량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전국에 화력발전소가 몇 개가 있냐면은 58개가 있습니다. 동해안이 있고 남해안이 있고 서해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가 29기가 이와 같이 설치되어져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29기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폐쇄 예정으로 화력발전소가 2036년도까지 14개가 이제 폐쇄 예정으로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폐쇄와 관련돼서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석탄화력 발전소 이것을 폐쇄를 하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제적 재정 지원과 그것을 위한 재정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하고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충청남도의 산업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서산, 그다음 당진, 아산, 천안, 이와 같은 순서로 이와 같이 배출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보게 되게 되면 직접 배출이 약 67% 정도, 그다음 간접 배출이 약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 배출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순서가 비슷한데, 이제 간접 배출은 아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산, 당진, 천안, 예산,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 간접 배출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산소 배출이 많은 이 같은 고탄소 산업을 보게 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서산과 당진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이 고탄소 산업은 에너지 산업하고, 그 다음에 산업 공정 및 제품 생산을 통한 이 같은 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로 구분을 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 두 개의 지역이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이 전기에 의한 간접 배출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아산, 그리고 이제 서산, 당진, 그리고 천안, 이와 같은 순서로 이와 같이 간접 배출로 이한 같은 고탄소 산업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산업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노후 산업 단지가 약 20년 이상 된 것을 약 이제 노후 산업 단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6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당진과 아산, 이와 같은 천안, 이와 같은 지역, 보령,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오래된 과 같은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이제 전환시킬 것이냐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고탄소 제조 산업들을 보게 되게 되면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천안, 아산, 당진, 이와 같은 곳에 이와 같은 고탄소 제조업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전환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 대한 이와 같은 거버넌스 통합관리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이제 그 생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지자체 관리 권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2045년도까지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2030년도까지 지금 43% 이와 같이 감축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을 이제 관리 권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왼쪽을 보면 가장 절대량이 많은 곳이 바로면은 천안, 그리고 아산, 당진이 가장 절대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량과 관련돼서 1인당 온실 배출량을 다시 해서 인구로 나눠줘서 1인당 온실 배출량을 보게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절대량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1인당 온실 배출량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이와 같은 지역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량과 1인 배출량은 양상이 약간 다르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죠. 건물 부분과 관련돼서도 절대량을 보게 되면은 천안, 아산, 당진 이와 같은 형태로 되지만, 이제 1인당 건물 부분 배출량을 보게 되게 되면 가장 많은 곳이 태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서천, 그리고 보령 이와 같은 형태로 1인당 배출량이 다른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생활 부분과 관련돼서 방역에 대한 탄소 기본 계획과 관련돼서 건물 부분 같은 4개의 과제 24 세부 과제로 이와 같이 지금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송 부분하고 도로 수송 부분과 관련돼서도 절대 배출량은 앞에서 이제 천안, 서산, 당진 이와 같은 형태이지만 1인당 도로 수송 부분 배출량을 보게 되면은 15개 기초단체에서 비슷한 같은 수준으로 높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와 같은 기초단체만 문제가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수송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본 계획이 지금 이 2개 과제 6개 세부 과제로 지금 정책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 부분에 대한 배출량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 같은 양이 그것이 이제 홍성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당진, 예산 이와 같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1인당 농촌 부분 배출량을 보게 되면은 청양, 홍성, 예산 이와 같은 곳에서 1인당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같은 기본 계획은 3개 과제 11개 세부 과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3개 과제 10개 세부 과제로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같은 활동으로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생활 실천단, 이것을 탄생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133개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대한 분포들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참여하도록 이와 같이 하는데, 이 탄생단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와 같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관들에 대한 활동 내용과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연말에 여러 가지 이제 우수 사례를 시상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탄소 포인트제로, 충남형 탄소 포인트제, 이것을 이제 탄소 업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포인트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약 31개 항목으로 같이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것들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탄소 중립 전문 강사단을 교육을 시켜서 1년 동안 교육시킨 다음에 올해는 현장에서 이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문반적인 것을 하지 않고 올해는
이 부분별 전문 형태로 만들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분야로 이와 같이 확대를 하면서 전문 영역 지금 지역별로 이와 같은 이제 횟수와 참가 인원 참가자에 대한 분포도가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지역별 탄소 배출 흡수 공간 지도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시군별로 만들어서 이제 면에 대한 동 단위 또는 구단위 이와 같은 이제 이런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서 같이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기초단체 우리나라에 2027년도까지 100개의 탄소 지원 센터를 기초단체에 만들 예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충청남도에서는 이제 그 3개 지역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같이 협력 체제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포럼과 이런 것을 가면서 같이 네트워크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면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앞에서 이 말씀드린 탄소 중립을 위한 실제적인 배출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특성이 유사한 이와 같은 지역들끼리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협력 체제를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유하고 같이 이것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2045년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충청남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충남도 온실가스 배출 특성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역 협력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진원 센터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3분의 주제 발제를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이구용 충남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좌장으로 해서 지정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이제 시나리오하고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는 준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청남도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부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3시 20분에 다른 세션이 있어가지고 그 발제자분들께서는 오늘 그 발제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실은 뭐 발제 인사를 언제 드리고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발제를 시작할 때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농담이고. 네, 그럼 발제는 실은 이상진 박사님하고 구경원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발제는 오른쪽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마지막에 좀 모두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괜찮으시면은 오늘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장이신 김문옥 센터장님 먼저 좀 발제 요청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문옥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토론 요청 받아서 5분 정도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 그리고 또 저로서도 새롭게 학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좋은 내용 발제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 먼저 들었습니다. 아까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발표를 듣다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가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2010년 때부터 한 15년이 넘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민간 영역에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활동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데 가장 큰 주역, 가장 큰 역할을 또 담당해 왔습니다. 그린 리더 양성을 통해서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한 것만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이 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최근에도 지금 아까 우리 사례 두 가지 들어주셨는데요. 좋은 활동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올해부터 이제 충남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예산이 없어서 사라졌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근데 아쉬웠는데 아까 발표 내용 보다 보니까 대표님이 환경부 장관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환경부 예산이 없어져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재미있다라는 생각 잠깐 해봤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15%의 국민들이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 숫자를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은 또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전 국민 5천만이 15% 중에서 절반을 줄인다면, 그게 가능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절반을 줄인다면 7.5%가 줄어드는 건데, 나머지 85% 기업과 이런 활동에서 85% 중에서 단 1%만 줄여도 8.5%가 줄어드는 효과라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엄기중 이사님 또 발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 예산제라든가 또 스마트 도시라든가 이런 제도들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보면서 공부도 많이 됐던 시간이었고요. 되게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최근에 교육에 있어서 특히 환경교육이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IPCC의 권고에서도 나오듯이 굉장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 전환을 보는 관점이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현재까지의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지금의 이런 위기와 재난을 만들어낸 게 지금까지의 우리 시스템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부터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냐. 그 전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관점과 철학과 이런 태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 조금 더 마음에 지금 와닿기는 하는데요. 이 전환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후자가 조금 더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최근에 교육에서 이 후자 쪽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2022 국가교육과정에서도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재난을 갖고 오게 된 게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철학, 즉 우리가 과학기술과 이런 발달을 통해서 지구와 자연을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위기가 닥쳤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인간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 역시 지구에서 다른 생물과 비생물적인 요소들,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구 안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생각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나온 게 이제 시스템 사고라든가 특히 교육에서는 생태전환 교육이라든가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태전환 교육은 2022 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좀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 보면 환경 과목에서 가르쳐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구랑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과학기술의 발달로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서 우리 역시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라는 점부터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런 인식하에서 우리 지금 지역에서 당면에 있는 현안과 과제들을 탐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탐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민행동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래서 환경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연결, 탐구, 참여 이 세 가지를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탐구인데요. 이 탐구를 하라고 할 때 좀 전에 지역의 현안과 사건을 탐구하라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다시피 핵심 공간이 이제 지역입니다. 이때 지역을 탐구할 때 학교와 교사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되 지역의 모든 주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지역에서 이런 교육 활동이나 환경교육, 특히 환경교육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지역의 내에서의 여러 주체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이런 포럼들이 많이 열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뒤에 뭐 카메라도 있다시피 여러 군데로 많이 좀 널리 퍼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활동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포럼을 통해서 나온 어떤 좀 구체적인 결론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충청남도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한 선도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이 환경교육이 활성화가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행정을 비롯한 여러 주체들이 협력과 연계가 꽤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환경교육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천을 도민들과 함께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이냐가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교육에서도 지역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충남이 그동안 성과를 낸 것도 환경교육 과정에서 많은 주체들과 연계와 협력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천과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더 많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 교육과 홍보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특히 지역 내에서 주체들과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 탄소 중립 지원센터에서 아까 이진원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주요 활동들, 좋은 활동들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중간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충남 탄소중립 그 지원센터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당 활동들을 확산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 그리고 시민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 그다음에 시민 실천과 관련된 뭐 대표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관련된 것들과의 연계 협력 시스템도 갖추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내년에도 예산이 꾸준하게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사업 내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탄소중립 교육 홍보와 관련된 것들 좀 강화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시민교육이라든가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과의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남의 그 생태교육 분야
교육 정책 분야 그리고 연계 협력 관련해가지고 그 지원센터에 도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제해 주실 분은 충남 테크노파크의 전영로 에너지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전영로입니다. 오늘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탄소 중립은 어쨌든 뭐 시대적 과제이고, 뭐 어쨌든 전 인류가 최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만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좀 빠져있는 부분이 이제 대학, 기업, 그 다음에 지자체, 연구기관들이 과연 어떻게 협력을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논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 내지는 어떤 정책 제안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전환 부분, 화력발전소 부분하고 또 산업 부분입니다. 충남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부분에서 탄소 배출도 가장 많이 하지만 또 충남의 경제 성장을 또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산업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또 에너지도 또 재생에너지로 또 많이 바꿔줘야 되는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석탄 화력이 있다 보니까 그럼 신재생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이 좀 굉장히 충남에서 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남의 어쨌든 과제는 그 에너지 전환도 필요하고 또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또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충남에 좀 보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많은 제조업 기반의 또 경제를 가지고 있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어떤 재생에너지 제반이 굉장히 좀 불리한 환경이 갖고 있습니다. 뭐 국방이라든지 또 어획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탄소 중립이 충남에서는 굉장히 도전적 과제이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인 것만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불리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좀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좀 현장에 적용을 해서 보급하는 방법도 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특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충남에 맞는 지역 맞춤형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고 또 관련된 또 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을 선정을 하고 막대한 기술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22년도에 관계부처 협동으로 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혁신 분야로 해서 17개 분야, 100대 핵심 기술을 좀 선정한 바가 있죠. 근데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서는 어느 분야의 그 기술을 또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된 바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에너지 센터에서 했던 그 발언은 충남의 경우에는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에서 발생하는 지금 부생수소를 활용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좀 자원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또 CCU 기술을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에너지원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충남의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조량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결국 이제 그린 수소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 공급을 통해서 결국은 탄소 중립도 실현하고 고탄소 산업 구조도 좀 전환하는 전략이 좀 절실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충남에 맞는 탄소 중립 기술을 선정을 하고 산학연이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제 현장에 좀 적용을 해서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도 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종에서 오신 세종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신 이윤희 센터장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이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 연사셨던 그 지오맥스 소프트의 엄기중 이사님께서도 좀 제안을 해주신 내용인데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인지 예산 제도가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요한 이슈이고 각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은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EU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어떤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을 먼저 보면 그 노력의 결과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예산,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작년부터 국가 예산에 대해서 감축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 제도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 저희 지자체 17개 광역시도의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지자체 조례로 이제 제정을 한 곳은 서울과 경기 2곳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9개 지자체 정도는 어떤 시범 사업 정도의 뭔가 태깅을 하고 있어요. 사업별로 이것이 감축 사업인지 배출 사업인지에 대한 태깅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토 중인 지자체도 있고요. 아직 이제 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좀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미검토 중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25년도에는 이제 예산서 작성을 이제 좀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국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4가지 분류로 해서 감축, 배출, 뭐 혼합, 혹은 뭐 중립 이런 사업들로 하고 있고 또 용어 자체도 조금 다양하게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국가 예산제하고 예산제 실시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에서 감축 사업 위주로들 다들 하고 계신데 이런 가이드 마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 마련이나 아니면 시범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센터에서 또 많은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런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어떤 준비 과정들을 잘 거쳐서 도에서도 잘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제 이후에는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시행이 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처럼 그 시도 공무원들에게도 좀 필수적으로 교육을 좀 실시할 수 있게끔 제도가 좀 같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서서 이제 환경교육센터 센터장님도 좀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다른 시각, 다른 용어 좀 오늘 좀 말씀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후 리터러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라는 게 되게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없어서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후에 있어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보고 이런 기록화된 기록물들을 보고 어떻게 지식을 정보를 획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실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뭔가 좀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각 시도에서는 이 시민들과 도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또 도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후 리터러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민감 취약 집단인 노인이나 어린이, 영유아 등을 포함해서 이런 민간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리터러시 교육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교육의 주체로서 사실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환경단체 등등들이 모두 이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사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세종에서 와서 세종에 이제 국책연구단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국책연구단지의 ESG 경영과 조금 연결이 돼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세종시립도서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기후 전문 강좌 시민환경 강연 시리즈를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다른 대학이든 연구기관이든 관련 이런 유관 단체들이 모두 협력해서 이런 기후 리터러시 교육에 조금 더 힘써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세션 주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협력 방안 중에 사실 도시간 협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간 협력은 이런 우리 국내 이런 지자체 간 협력뿐만 아니라 또 국제 협력, 오늘 또 국제 포럼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차지하는 면적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간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도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영역은 그러니까 건물과 수송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60,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간 문제가 유사한데 각 도시에서 겪는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각각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성공과 또 실패의 사례까지도 공유를 해서 어떤 정보를 나누고 또 지식을 쌓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나아진 사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세종시 또 사례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국제협력 사례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이제 시민들도 실천 주체로 가장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실천 주체로 저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 대해서도 조금 포커스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올해 이제 초반에 세종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이런 국제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그러니까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주제 아래 각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도 시민에게 이런 실천, 기후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늘과 같은 이런 국제 포럼이 좀 열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윤희 센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계속 시계를 보면서 막 초조한 마음이 드네요. 이게 사회자로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 오늘 모신 귀하신 모든 분들은
1분 발표 내용도 10분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반대로 10분 내용도 1분에 줄여서 말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표 내용은 좀 가능하시면 좀 5분 이내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네 번째 그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의 신예지 정책연구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센터의 신혜지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 주신 것 같이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충남은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으로 정부보다 5년 앞서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이고,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결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증가했고, 충남에서도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이 부분은 특히 간접 배출이 많은 지역일 것입니다. 이미 건물 부문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세부 과제까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 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기반 건물 탄소 관리와 그리고 행태 변화 유도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얼마나 부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도 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별 탄소 배출이나 용도별 탄소 배출 한도 등 정확한 데이터의 구축과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만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 개별 주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도 필수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충남 시군별 탄소 배출 및 흡수 지도를 만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탄소 지도의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구축해놓고 아직은 활용이 미비한 상태가 너무 다분히 많았습니다. 시민 단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화 확산 등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와 시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는 곧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상향적인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정부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파리협정 6조를 활용한 지자체 기업 협력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새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는 비단 정부와 정부 간 협력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미얀마, 가나 정부와 함께 쿡스토브 CD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정부와 국내 기업의 협력이기는 하지만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당 마을 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모델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는 충남형 탄소중립 방안을 각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련을 하고 그걸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팀장님 구체적인 방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그 구경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하고 그 기후 변화 대응 센터의 이상신 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충남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신입니다. 저희 이제 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도 간단하게 저희 앞쪽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빼고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나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런 포럼에서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해서 제가 한 3가지 키워드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장치,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필요성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어떤 협력을 위해서는 네트워킹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물이 흐르듯이 갈 것 같은데, 결국엔
이 협력도 바로 저는 뭐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위한 시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시장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규모가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협력의 규모, 그리고 결국엔 우리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현명한 협력이 될 것인가,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협력 시장인데요. 결국엔 우리가 보면 뭐 탄소 중립이면 우리 머릿속에 딱 나오는 게 우리 배출권이 생각날 텐데, 잉여분과 그리고 부족분이 있을 테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국가 탄소 중립 전략에 보면 약 11%인가요? 국외 기여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뭐 논란이 좀 많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도시 규모로 축소해 보면, 우리 이윤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전이나 세종이나에서는 뭐 지역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분들을 그 어떤 다른 그 것들을 건네주고 받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이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도시국가들 보면 도시국가 내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국가들은 당연히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시장의 개념들을 가지고 이 협력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결국엔 협력을 위한 시장이 있으면 이 시장이 또 조그마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이 부가가치를 낼 수 없듯이 규모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협력의 규모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모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뭐 지역 간 협력이라든가 우리 전용노 센터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규모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명한 협력을 할 것인가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기준입니다. 국가, 지역,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법이나 규제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 규제로 보잖아요. 규제가 너무 높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고, 규제가 너무 낮아버리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게 우리 제도권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새로운 기술들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신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말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에 현재 우리 지구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약 30%는 제5의 에너지라고 하는 절약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뭐 이렇게 검증이 다 된 상태고,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발굴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잘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저는 적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판단인데, 이 현명한 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기억을 해보니 우리 성서에 보면 사람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바보가 되는 순간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면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지우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제가 앞쪽에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우리 실천 얘기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규모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곳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다시 조금 요약을 드리면 우리가 논의하는 다양한 기준, 기술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이것들을 어떤 그 논점 안에 좀 묶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런 포럼에서 좀 결론을 뭐 내리지 못하겠지만 결과로 제안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구체적인 얘기들보다 이런 논점들을 한번 시장 협력의 시장 그리고 협력의 규모 그리고 현명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이렇게 한번 잡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실 위원님 그 시장의 중요성,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충남 지속 가능 협의회 구경완 대표 회장님, 네,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할 기회를 주셨는지. 예, 저는 한 가지 당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도 좀 겸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을 좀 맡고 있고, 그래서 본업인 대학 교수 생활은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3일만 일하고 3일은 단체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바쁜 척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발제하신 분, 첫 번째, 두 번째 발제하신 분에 관련해서 그 PA 6.4 그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국가 간 협약 관련돼서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를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협력과 참여 늘 실천에도 부족한 부분인데 그 두 꼭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준비한 자료 먼저 해야 돼서 시간이 허락되면 두 분께 좀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탄소중립 실현이라고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시군 단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책임을 맡다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그 인식 확산이라든지 실천 확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교육들, 유치원 학생부터 해서 아까 탄생단도 보면 당진시 참여하는 기관들 6개 기관이 유치원 학생들입니다. 그만큼 유치원서부터 노인대학까지를 망라해서 많은 교육들을 실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교육이나 홍보 실제 제가 시군 단위에 설립되어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과 목표가 같아서 어쨌든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지금 외부에서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해서 문화로 체득이 체화가 돼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가 지난 여름에 독일에서 열린 그 세계 환경보호 세미나에서 독일의 유명한 그 슈미트 교수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그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첫 질문이 이런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질문에 다들 대표적으로 옆에 참여한 일본 대표도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한다든지 자원화하는 쪽으로 아주 잘 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이나 또는 독일 옆에 뭐 스웨덴이나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 환경에 관해서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그 동구권의 그 유럽의 그 선진국 환경에 관한 선진국들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발표자 독일의 교수는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래가 막 술렁술렁하죠. 의외라는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의 발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약수를 해서 대략 한국의 음식물 재활용 처리 기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앞으로 우리 과제인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실현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성공리에 끝내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경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미 외국에서는 한국이 가장 선도적인 국가다. 그런 이렇게 그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우리는 그런데 잘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우리의 문화라든지 우리가 이미 실천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미 이행하고 있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서 우리만 모르지 외국에서는 아주 그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데 이미 우리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같은 환경 문제지만 약간은 다른 그 한국의 음식물 재활용 처리 기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한국이 지금 높은 재활용률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이 앞섰다고 하지만 그네들보다도 우리가 더 한 차원 높은 게 거기서는 퇴비화하는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자원화했는데 그 퇴비화하는 정도인데 우리는 이미 그걸 메탄가스로 바꿔서 그 에너지 자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난방 에너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전력과 난방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 재활용률도 이미 음식물 쓰레기 그냥 다른데 버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95%의 재활용 음식물 처리율을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95%에 도달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섰다고 그 칭송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2013년에 환경부가 도입한 제도인데 이 종량제 도입을 통해서 각 가구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겠죠. 아까 탄소 배출권 종량제 또는 탄소 배출권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앞서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그 성공한 사례에서 같이 적용하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정부가 마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하고 그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약 20% 감소했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음식물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 활동으로 잔반 없애기 운동 같은 거 벌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상징적으로 그 국회에서 하는 여의도 그 식당에서 그 먹을 만큼만 카페테리아죠. 먹을 만큼만 음식들을 준비해서 잔반통에 버려지는 잔반 하나도 없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 RFID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인 RFID 시스템을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관리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투명하게 관리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본인이 배출하는 배출량을 인식하고 줄이도록 하는 효과를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그 의구심이라든지 이렇게 갖지 않고 정확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음식물 쓰레기 관리하는데 적용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공통적으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하고 지속적인 환경 교육이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토론자께서도 환경교육센터를 맡고 계시면서 우리는 그 유치원 때부터 이런 환경교육이라든지 저희들 당진시에서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가서 인사말 전한 적이 있었는데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어려운 개념인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작품들을 벌어지는 폐기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 전시회장을 다녀왔는데 이러한 그 지속적인 환경 교육이야말로 그 환경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 세대 간에 걸쳐 환경의식을 심어주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협력. 한국은 자원이 여러모로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먹거리도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서 자원 전략과 환경 보호를 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전반에 걸쳐서 이런 한국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강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음식물 재활용 처리 기술의 성공은 그 제도적인 혁신, 그 종량제 제도를 도입한 거, 그다음에 첨단 기술의 도입, RFID 시스템 적용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낸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혁신과 더불어 이런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맞물려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음식물 처리 음식물 처리 그 성공한 사례를 시사점으로 해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보면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행동 협력 사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국민의 인식 확대와 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시군 그 10개, 15개 시군 중에 지금 2개를 뺀 13개의 시군과 시군 지속협과 지속 가능한 충남 만들기라고 하는 그 시군 연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그 협회 예산으로는 좀 적은 예산으로는 여기 한 5천만 원을 좀 투자해서 충청남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교육하고 인식 확산 협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충청남도 지속협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지속협도 30번째 맞는 근본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 그다음에 그 저희들 이번에 그 충청남도 지속가능 발전 포럼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었는데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이 지속협 17번째 목표가 파트너십입니다. 그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뭐 이런 그 파트너십을 관련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전반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 또는 충남도 내 각 주체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들 다 주셔서 저도 뭐 준비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 말씀 주신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만 말씀드리고 최종 말씀은 제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저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그 발제자분들께서 시장, 기술, 교육, 재활용, 어떤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까라고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사실 하나랑 질문 2개를 좀 드리면 사실은 이거예요. 혹시 태양광의 중국 점유율 알고 계시나요? 중국 패널의 점유율 86%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1조를 씁니다. 그러면 태양광 1조를 쓰면 그 8,600억이 패널, 어차피 중국 점유율이 86%이기 때문에 8,600억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죠. 우리가 1조를 썼고 중국이 비록 8,600억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냈어. 괜찮나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오늘 그 발제자분들이 시장, 기술, 교육, 재활용을 왜 중요성을 강조를 했냐면 질문. 자, 우리가 이제 1,001조라는 세금을 낼 거고요. 중국의 8,600억을 태양광 하나만 예를 들게요. 8,600억을 내고 우리가 탄소 중립 100%를 하는 게 이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태양광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낸 세금 1조는 그대로 세이브를 하고 오히려 중국에서 8,600억을 벌어서 근데 아직 효율은 좀 떨어져요. 탄소 중립은 90%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이제 해답은 뭐 대부분 솔직히 답은 나왔지만 뭐 아마 입 밖으로 내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계시는 탄소 중립 관계된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이익 보시는 분 계시나요? 부자 되시는 분? 돈 버시는 분? 왜 합니까?
어렵죠. 탄소 중립은 오늘 말씀 주신 시장 기술을 왜 얘기를 하냐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충남의 전력 자립도가 223%예요. 그러니까 230%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223%면 100%는 우리가 쓰고 130%는 다른 시도가 써요. 전라도도 좀 쓰고 경기도도 좀 쓰고. 그죠? 그러면 저희가 탄소 중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남에 220% 중에서 100%만 이제 우리 거니까 120%의 전기를 만들 사람들은 실직자가 돼요. 그게 지금 충남이 이제 탄소 중립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잘 이제 감이 안 오시죠? 자, 저희 아버지가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해요. 뭐 저희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십니다. 가정이에요.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는데 충남이 이제 탄소 중립을 했습니다. 1조라는 돈을 쓰고 2조라는 돈을 쓰고 행복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실직자가 됐고 저쪽 옆집에 이제 태양광을 하시는 옆집 아저씨가 이제 돈을 벌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실업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탄소 중립이 이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탄소 중립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경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충청남도가 탄소 중립 경제를 선언한 이유거든요. 오늘 왜 기술이 중요할까요? 태양광 기술 86%예요. 풍력 우리나라 점유율 2%입니다. 뭐 2차 전지 점유율 높으실 것 같죠? 20% 안 됩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에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전 세계 169개국, 179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수출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언제까지 에너지 빈국입니까? 저희가 탄소 중립 기술 빈국도 될 거예요. 저희 자식 세대들한테 우리는 탄소 중립 기술이 없어가지고 저기 중국에 해마다 몇 조 원씩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남이 탄소 중립 경제를 선언을 했고 오늘 말씀하신 이런 시장 부분, 그리고 경제 부분, 그리고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단순히 탄소 중립을 저는 숙제라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탄소 중립은 경제고요. 거대한 자금이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저희는 자금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경제 안에서 움직입니다. 탄소 중립의 시작을 생각해보면 그린 딜이에요. 그린으로 딜을 하는 게 탄소 중립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경제성 있는 탄소 중립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말씀은 센터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장 보시고 제가 마무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좌장이시고 우리 발표하시고 그리고 또 토론해 주신 우리 모든 분에게 한번 박수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뭐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2020년 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움직였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2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난 이와 같은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국가 차원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막 셋업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개념들을 다 이해하시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일반 주민들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개념부터 생소한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정책들이나 또한 저희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막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오늘 참여하신 발제자 분이나 토론자분 그리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여러 이제 단체에서 오신 분들에게 아마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분야에서 필요한 그 같은 내용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충청남도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같이 타겟이 있거든요. 분명한 타겟이 있는데 그것을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많은 협력을 해줍사하는 것 같은 부탁을 드리면서 제 그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 끝나? 그러면은 우리 이 그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에 세션에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신 플로의 여러분들 그리고 토론자, 발표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것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